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파트는 인위적 피해 발생 기작과 피해 증산 및 대책입니다. 자, 인위적 피해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산불입니다. 산불. 근데 여러분도 혹시 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 fire. 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불은 이런 식으로 뭐 생겼죠? fire.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불은 왜 날까요? 불을 왜 나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불은 어떤 물질 화학적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고온에 의해서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에 뭐가 오냐면요. 산소가 옵니다. 여기에 뭐가 오냐면은 산소가 옵니다. 즉 무슨 작용이냐면은 산화작용이에요. 산화작용이고, 자, 이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 있던 물질들의 이 전자들 있죠. 전자들이 방출이 되거든요. 이 산소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나머지에 원래 있던 애들 방출이 됩니다.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 이 방출된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불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화학적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게 고온에 의해서 끊어지고 거기에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기존에 있던 전자들이 날아가게 되면서 열과 그렇죠. 빛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과 빛이 우리가 보는 이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기 가장 좋은 원소가 뭔지 아세요? 결합이 많은 애. 그쵸. 역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가 2개 이상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유기물이 잘 타는 이유는 바로 이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탄소의 대표적인 화합물인 탄화수소 있죠? 탄화수소 이렇게 있을 거예요. 탄화수소. 요런 결합물. 자, 고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집니다. 결합이 여러 개, 4개나 깨지게 되겠죠. 이렇게 C는 안 깨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깨지게 되겠죠. 결합이 깨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가 들어온다고요. 산소가 결합이 되고 기존에 있던 애들이 방출되면서 이 전자들이 열과 빛을 내게 되면 그게 우린 불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산불 발생의 3요소는 이 산소 있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열, 고온이 있어야지 결합을 끊을 거 아니에요. 결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합쳐진 게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탈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연료. 그래서 이렇게 3가지 3요소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산불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나무의사기 때문에. 자, 산불의 형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지표화, 지중화, 수간화, 수관화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떤 사진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중화는 땅 안에서 나는 이런 불이고요. 이게 올라와서 지표에 있는 뭐 식생군들, 초본 식물들 이런 게 타면은 지표화. 그리고 그게 이제 나무의 이 수간, 나무의 줄기까지 타게 되면은 수간화. 그리고 그게 위에까지 올랐어요. 수관화. 여기서 날아가면 다른 데 날아가면은 비산화. 총 이렇게 5가지로 했는데 우리 책에선 비산화까지는 안 했고 수관화까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특징만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지중화 먼저 보시죠. 토양 안에서 일어나는 지중화. 마른 지피물층과 이탄층, 부식층에서 일어나는 화재고요. 나무에 뿌리를 태우며 뿌리가 토양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태우고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요. 산소의 공급이 막히고 바람의 영향도 없어 오랫도록 잔존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도록 잔존하는 그런 불입니다. 자, 지속적이고 느리게 타는 화재, 지중화고요. 자, 다음은 지표화. 산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 자, 이런 거 특징적으로 가져가세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재. 지표에 쌓여있는 낙엽, 초분층, 관목의 지상부, 교목의 밑동이 불에 타는 화재.
불꽃의 길이가 1m 이내로 지표면 가까이에 있고 빠르게 진행한 속성을 가지고요. 땅속에 전달되는 열이 매우 적어 지하부의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땅속에 전달되는 열이 적다고 합니다. 자, 지표하에서 지중하, 수관화 또는 수관화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모든 산불의 시초가 됩니다. 자,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은 이 지표하고 가장 토양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지중하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자, 수관화는 이 나무의 줄기가 타는 화재고요. 한번 보시고요. 밑에 있는 건. 자, 수관화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숲 구조에서 수관층까지 모두 타는 화재의 유형입니다. 수관을 통해 빠르게 불이 번지면서 지표면 식생의 대부분을 죽이고요. 진화하기가 힘들어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수관화가 된 순간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불꽃의 길이가 3m 이상으로 수관층을 포함한 숲의 전체 층상 구조를 연소시키는 화재. 이것이 수관화입니다. 자, 피해 특성을 한번 보시죠. 피해 특성. 이 수지가 있는 소나무가 참나무보다 피해를 심하게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지. 우리 레진이라고 부르죠. 레진. 식물이 어떤 피해를 입던지, 그럴 때 이제, 내뿜는, 그런 물질이죠. 수목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내뿜는 물질, 수지인데요. 레진. 이 수지의 화학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탄화수소로 되어 있어요. 탄화수소로.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식으로 탄화수소로 쭉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불에 굉장히 잘 붙는다고 했었죠. 결합이 끊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산소가 막 들어오면서 결합이 이렇게도 끊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합이 만약에 다 끊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산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면 여기 있던 애들 다 어떻게 돼요? 전자를 방출해내면서, 그렇죠, 열과 빛을 내는 이 불을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는 불에 잘 타는, 한마디로 불에 잘 타는 물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가 있는 이 소나무가 참나무보다 피해를 더 심하게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상록화렵수가 낙엽화렵수보다 이 산불에 강하다고 합니다. 상록화렵수가 낙엽화렵수보다 더 강하고, 자, 음수는 산불의 위험성이 낮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음수가 있는 환경의 특징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 습하죠. 뭔가 습하고 수분기가 많고 이런데 음수가 많이 살잖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음수가 있는 환경은 물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나기가 힘들죠. 전 다음 대기습도와 산불 발생 위험도와의 관계입니다. 대기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산불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고, 60 이상이면은, 대기습도가 60 이상이면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음. 50에서 60이면 산불이 발생하거나 진행이 느림. 40에서 50은 산불이 발생하기 쉽고 빨리 연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산불 발생하고, 자, 대기습도가 30도 안 된다. 산불이 대단히 발생하기 쉽고 산불이 진화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산불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특성.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하고 불에 잘 타는 낙엽 등이 지표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같은 경우에는 이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경사가 급하고 높낮이가 있는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럼 산불의 특성은 어떻게 될까요? 산불의 특성. 이 특성들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많은 낙엽과 경사지로 인해서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낙엽이 타는 그 연료가 되는 거고요. 경사지는 산불이 빠르게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급속히 확산하고 동시다발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불 통계를 한번 보시죠. 2020년도 걸 가져왔습니다. 자, 산불 발생은 뭐 늘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피해 면적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19년 20년도에. 그래서 산불의 피해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좀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크게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이 입산자 실화예요. 입산자 실화. 입산자 실화라는 게 뭘까요? 입산자 실화는요,
이 산에 오른 사람을 입산자라고 하고, 그리고 실화는 우리 실수할 때 그 실자를 써서 산에 오른 사람이 실수로 낸 화재. 산에 오른 사람이 실수로 낸 화재 우리는 입산자 실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입산자 실화에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냥하시는 분들 뭐 하시고 다니시죠? 총기. 사냥하신 분들이 이제 총기를 막 쏘던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총구에 있는 열이나 아니면 그 총알이 날아갈 때 그 발생되는 열, 그런 열들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연성 물질들. 이제 가끔 가다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만약 가연성 물질 내가 흘렸다. 입산을 하다가 흘렸다. 그 가연성 물질 탈 수도 있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산불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산자들이 실수한 것에 대한 화재, 이런 화재가 가장 많다. 그리고 담뱃불 같은 경우에도 꽤 큽니다. 이 9% 정도 되네요. 9% 정도.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요. 자, 그리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월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2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3, 4월, 4월, 3월 이런 식으로 2월, 4월, 3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강수량이 적은 2, 3, 4월 달 강수량은 적은데 건조합니다. 또 강수량은 적은데 또 건조하기 따름없죠. 굉장히 건조하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 3, 4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2, 3, 4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히 산에도 많이 오르죠.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산에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이때 산에 많이 오르는 계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게 뭐 입산자 실화 이런 거 있고요. 건축물 화재, 쓰레기 소각, 그리고 이런 것들, 성묘객 실화 이런 것들이 있다. 발생 시기는 늦겨울과 봄철에 피해 가장 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사항을 우리가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임의로 좀 넣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자, 산불경보의 발령 기준, 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있는데 자, 요건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관심부터 심각까지 이렇게 있고 이런 퍼센테이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 51%는 자, 요런 거 산불 위험지수 몇 점 그리고 몇에서 몇 요 정도 산불 위험지수 몇에서 몇 요 정도는 주의고 요 정도는 경계고 요 정도는 심각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산불 경보별 조치 기준 이것도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계 같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 대기시키고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 대기시키는 네, 요런 인원들 기준 있고 뭐 조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산 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의 감시 입력 증원,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 활동,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 중지,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시험에서 한번 다뤄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책에 넣었고요. 자, 다음은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 대기오염들을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산화적 장애, 환원적 장애, 산성 장애, 알칼리성 장애, 산성 비입니다. 이 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표현 다 외우셔야 되고, 이 산화적 장애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오존, 펜, 이산화질소, 염소 이런 애들이 있고, 이 중에는 또 2차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아요. 오존, 펜, 질산 등은 이 2차 대기오염 물질이기도 합니다. 광화학 물질이기도 해요. 자, 얘네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산화장애인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 우리가 보통 이제 산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들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호흡할 때 산소를 쓰잖아요. 그리고 식물에서 산소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산소들이 이온화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산소 2-, O2-가 돼요. 즉 얘는 전자가 2개 더 있는 거예요. 네. 전자가 2개 더 있는 애들. 전자가 2개 더 있는 애들인데 보통 이렇게 전자를 얘가 전기 음성도가 넘어서 전자를 많이 빼앗아 오는데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2개를 못 빼앗고 이제 하나로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반응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빨리 2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빨리 얘로 만들고 싶어 하게 막 반응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막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어디든 반응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다 보니까 세포 내 소기관과 세포막을 손상을 시켜요. 이렇게 손상시키는 거, 이 활성산소로 세포라든지 세포 소기관 이렇게 손상시키는 것을 이 산화적 장애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산성장애, 알칼리성장애 다 뭔지 아시죠? 그 산성비 좀 특이한 부분인데 B의 산도가 pH 5.6 이하인 경우 자 이런 기준은 여러분들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가시라는 겁니다. 산성비 다시 한번 B의 산도가 pH 5.6 이하인 경우는 산성비라고 우리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대기오염 피해가 언제 가장 잘 많이 발생을 하느냐? 낮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대기오염은 낮에 피해가 심각하고 대기 및 토양 습도가 높을 때 피해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습도는 오히려 피해 감소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바람이 없고 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기오염, 바람이 없고 상대 속도가 높은 날에 피해가 크다. 자, 그러니까 습도가 어느 정도 높을 때 피해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3번을 보면서. 하지만 바람이 없을 때도 피해가 큽니다. 이런 거 외워두시고요. 자,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다. 기온 역전 현상이란 아래쪽이 차가운 공기,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침체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통 땅이 이렇게 있고요.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낮에 공기가 어떻게 가죠? 보통 이렇게 따뜻했던 그러니까 낮에 이 열기로 인해서 따뜻해진 공기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쵸? 차가운 공기들이 있어요. 보통은 차가운 공기들이 있어서 다시 차가운 공기들이 응결시키거나 냉각시켜서 다시 밑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분자 간 거리가 자 이렇게 있었는데 따뜻해진다.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가벼워져서 이렇게 위로 둥둥 뜨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반복인데 기온 역전 현상이란 뭐냐면은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미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요, 계속. 공기가 평소처럼 잘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다는 거. 왜냐? 이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차가운 공기가 이제 햇빛을 받고 따뜻해져야지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위에서 원래 차가운 중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침체되게 된다, 공기가. 그래서 만약 기온 역전 현상인데,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스모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대기오염 피해가 발생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대기오염 물질 피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처음에 보면은 0.3에서 0.6 ppm에서 약 3시간, 1.0에서 1.5 ppm에서 5분 정도면 피해가 발생이 된다. 자,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렇게 미세한 양에서도 조금만 있었는데 피해가 발생이 된다. 즉, 얘네가 독성이 강하다.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피해를 보기 쉽고요. 해면 조직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해면 조직은 어디였죠? 잎의 뒷면, 옆육 조직에서 이 뒷조직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고, 자, 이거에 반대된 얘가 이 오존입니다. 오존은 이 책산 조직 오존에 대하여 가장 약해서 제일 먼저 이거는 잎의 앞조직이죠. 앞조직. 대기 중 0.03 ppm 이상에서 피해 잎의 주근깨 반점을 형성함. 자, 이 아황산가스보다도 얘가 독성이 훨씬 강하네요.
오존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성층권에서 생성되어 대륙권으로 하강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 특징적인 부분은 잎에 주근깨 반점을 형성한다. 자, 이런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자, 요런 거 질소산화물, 불화소수가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산성비 아까 pH 5.6 이하로 떨어지는 거 말했었고, 주된 원인 물질은 산성비의 주된 원인 물질은 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다. 여기다 뭐 이상한 말 껴놓고 이제 틀린 답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펜이라는 게 있어요. 펜 아까 2차 대기오염 물질이었고 광화학 물질이었고 그쵸, 산화적 피해를 주는 녀석이었죠. 자, 광화학 산성물인 N뷰틸렌과 질소산화물이 반응하여 생성됨. 자, 이런 특징 알고 계시고요. 미성숙 잎에서 피해가 크고 잎 뒷면이 청동색, 은회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펜은 저는 후라이펜. 후라이펜 뭔가 청동색, 잎 뒷면이 청동색. 이거랑 좀 연관시켜서 외웠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염소가스인데요. 염소가스는 회백색의 반점, 심하면 젓갈색의 대형 반점이 생깁니다. 신엽보다는 구엽, 하엽보다는 상엽, 음엽보다 양엽에서 피해가 크다. 자, 신엽보다 구엽에서, 하엽보다 상엽에서, 음엽보다 양엽에서 피해가 크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경화에 의한 피해입니다. 경화. 땅이 얼마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가, 그런 이제 정도를 경화라고 부르는데, 자, 이 경도계 측정했을 때, 이 경도계 값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데요. 사실 이것도 표현해내는 방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이게 적기가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경도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산중식 경도계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걸 땅에다가 넣었을 때 이 안에 스프링이 있거든요. 스프링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걸 따라서 측정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8mm 이하 세목의 생육이 가능하나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자, 18에서 23. 수목의 금계 생장이 가능하다. 식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게 이 18에서 23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스프링이 더 많이 눌린다는 것은 더 딱딱하다는 거예요. 값이 높을수록 더 딱딱하다는 거예요. 더 딱딱한 땅일수록 여러분들 이 주사기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걸 더 세게 누르실 거 아니에요. 토양 있을 때.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그렇죠? 다음에 23에서 27mm 수목의 생육이 양호하지 않고, 자, 27에서 30mm 수목의 생육이 곤란하며 토양 간극이 크면 근계 침입까지는 가능하지만 30mm 이상에서는 식물의 근계 침입, 즉 뿌리가 토양을 뚫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고, 벌써 여러분들 관리학이 끝났어요. 근데 관리학에 꽂힌 녀석이 있습니다. 이 농약학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리학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요약한 부분들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가장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농약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림정책이란 산림법령 쪽 다시 한번 봐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